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이는 등 폭발적인 투기 수요를 끝까지 잡겠다고 했는데요. 경제 문제라서 조금 복잡하죠. 뉴스 정면 승부에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방희 소장 출연합니다. 상당수가 이제 중견기업 사주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사, 교수, 연예인도 있고요. 펀드 매니저, 이런 분 등 그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례로 국내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에서 한류 스타 공연을 개최해서 70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법인세를 피하려고 사주 본인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 홍콩 계좌로 송금해 은닉했다가 적발됐다고 하죠. 하루 종일 이슈가 된 아이돌 출신 가수 구하라 폭행 사건과 더불어서 최강 병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70년 전 오늘 가인 김병러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사법부가 창설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은 처음입니다. 다시 살펴봐야 할 지난 사건들과 사법농단,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3부, 4부에서 박주민 의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폭등을 이번 대책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 형식부터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전 8.2 대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8.2 대책 당시도 가장 강력한 폭탄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세제가 빠져 있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파싱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발표했고 기자들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또 각 부처에 좀 사전 조율되지 않은 얘기는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주문도 했고 또 범여권 쪽에서 지원 사격까지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못 잡으면 부동산 시장이 참여정부 시즌2가 된다 이런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정책 발표 시에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미리 좀 주지 않습니까? 엠바고를 걸어서. 오늘은 그것도 없었어요. 없었다. 예. 그만큼 이제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는 건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그렇죠. 자, 지난번에 보유세 포함한 종부세 인상이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가장 역시 그 세율에 대한 거.
그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장과 싸울 때는 시장에 쇼크를 좀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시장이 주춤하는데 예. 그러려면 시장의 예상을 좀 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대충의 윤곽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예. 쇼크가 뭐냐 역시 종부세였던 것 같아요. 종부세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관심사였는데 하나는 참여정부 당시도 17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광풍을 못 잡았는데 결국 말미에 이 종부세를 통해서 조금 한숨은 쉬었다. 종부세에 대한 기대가 컸으니까 언론에서 이런저런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갔다. 예. 시장에 약간의 쇼크는 줬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맨 처음 2005년에 이 종부세가 도입됐을 때 막 그 사회주의냐 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때 최고 세율, 최고 구간에 대해서 94억 이상에 대해서 과표 기준이 3.0%였는데 이걸 2008년 말에 2.0으로 되돌려 놔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 합선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무력화됐죠. 종부세라는 게. 그러다가 이제 올해 7월 들어서 이걸 강화한다 그랬는데 최고 세율을 2.5%로 했더니 그리고 해당자가 이런 종부세 개편 해당자가 4만 명밖에 안 된다더라 하는 분석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약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게 아니냐. 이게 오히려 나쁜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예. 해머를 들 줄 알았는데 파리채를 집어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에서 참여정부 정도까지는 할 것 같다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높은 3.2%로 약간의 충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흔히 뭐 부동산은 심리라고도 또 하는데. 그렇죠. 이 부동산 투기 심리에 타격은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종부세 자체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부총리 자신은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개편된 종부세에 해당될 사람이 몇 명이냐 답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세제실장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34만 명 정도 되니까 지난번 정부와는 4만 명 정도가 더 예, 추가되는 거고 이번은 꽤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2주택자 이상은 더 충격이 그렇습니다. 가겠죠. 여기서 다주택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이 대책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국을 단위로 봤을 때는 세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개 지역, 조정지역이라고 하는데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전국에 43개가 있는데 예. 서울 세종시 같은 데를 포함해서 여기는 2채 이상을 다주택자로 본 거예요. 예. 이 사람들 다 예. 해소한 거예요. 일단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전국에 한 40개 지역 4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지. 2채만 갖고 있어도 그렇죠, 다주택자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예스 앱이나 팟빵에 혹은 문자로 의견 좀 남겨주시고요. 그 가세 표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세 예. 표준 3억 이하 또 3억에서 6억 이렇게 뭐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게 보기에는 그냥 집값 3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 뭐 3억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가세 표준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시가를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세 표준 3억 6억이면 시가는 어느 정도 네. 금액이 됩니까? 사실은 이 오해에서 참여정부 당시에 조세 저항도 일어난 면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6억짜리인데 이거 뭐 강남 아파트면 다 6억 넘어가는데 이렇게 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세 가지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과세 표준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요. 이거를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집 가격이라든가 지방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납세자의 부담 같은 걸 고려해서 공시지가와 의 괴리를 얼마나 둘 거냐.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지금 80%인데 예. 80%라는 얘기는 공시지가의 80%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뭐 한 60% 정도가 평균 되는 것 같은데 집값이 막 급등한 데는 시차가 있어서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공시지가에 뭐 한 40%까지 떨어지기도 될 하니까.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부총리가 설명한 예만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과세 표준 9억이 한 30억이 넘고요. 과세 표준 6억이 19억 정도 하고 과세 표준 3억이 한 뭐 10억 가까이 되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그 차이가 나고 오늘 대책 가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가는 그 과정을 4년 안에 100%까지는 하겠다. 달성하겠다. 예, 예.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또 이 과세 표준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건 적어도 4년 안에 매년 5%씩 높여서 공시지가 수준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하실 점, 다주택자가 아니고 예. 그냥 집 한 채밖에 없다 나는. 네. 응?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가격 시가로서 해야 세금 종부세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9억이니까요. 9억이요. 예, 큰 의미는 없어요. 이번 대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다주택자하고 예를 들어서 3채 이상 가지시거나 혹은 조정 지역 내에 2채 이상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종부세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세율을 높여놨기 때문에요. 엄청난 초호화 주택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과표 기준이 그러니까. 흔히 18억 원 이하라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18억 원이 이제 시가인데요. 예, 시가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집 갖고 있는 분들도 18억짜리 집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보 소동 중에 하나가 이제 3억에서 6억 신설 구간이 생겼다 그 얘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오보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조정 대상 외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요주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 2채를 가졌거나 고가의 한 채를 가진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요주의 지역 외에는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과표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 9273님 집은 없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 이건 이번 대책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종부세에 이제 합산 토지라는 게 있고 별산 토지라는 게 있는데 합산 토지라는 건 이제 나대지 같은 것들이고요. 별산 토지라는 건 기업들 빌딩 유유지 같은 것들인데 정부 개편안에는 이게 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개편안이 이제 이거랑 같이 합쳐져서 국회로 넘어갈 텐데 그때 다시 한번 확정되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 토지가 아니고 산이라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0319님 집값에서 대출금은 빼고 계산합니까 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제 과표는 그냥 공시지가보다 좀 나아진 아까 말씀드린 공정시가 비율이라는 걸 공시지가 정도에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많이들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게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대부분 산다. 그래서 지난해 8.2 대책 이후에 집값이 상당히 올랐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한 4억 올랐고 백운규 장관은 7억 올랐고 손범석 장관은 5억 올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 가격 대해서 일단은 종부세가 나가는 거죠.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분들이 이제 한 채냐, 다주택자냐 이게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공정시가 배율을 곱하는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이제 납세 기간이고요. 이 공시지가에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을 테니까 이 오른 게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그대로 실거래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정시가 배율이 지금 80%인데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85%가 되니까 그걸 곱해서 이게 과연 그 기준에 맞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강남에 사니까 대상이 될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은 제가 얼마를 더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서울에서 두 주택자만 해도 다가구 주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여기서 이제 어떤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득이 되면 본인 판단이고 실이면 제 탓이 되기 때문에 원칙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부도 이런 분들이 집 파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강화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막 20억이 보통은 넘는데 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년에 몇백만 원을 내는 게 큰 부담일까요? 그래서 아마 파는 걸 유도하기보다는 투기하지 마라. 더 이상 투기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종부세 말고 이번에 시장에 또 쇼크를 줬던 게 예전엔 없던 게
이제 금융대출 아예 안 해주겠다는 예. 조건들이 생겨났잖아요. 예전에 안 해준다는 거 없었지. 수차만 낮췄잖아요. 이번엔 안 해주는 대상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특히 다주택자들. 그렇습니다. 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안 해주겠다는 거죠. 살 집이 아니면 예. 은행에서 도와줄 이유는 없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일까요? 그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걸 악용하는 예외 조항들이 예.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정확한 표현은 불가피한 사항, 뭐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그렇지. 뭐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증빙할 거냐.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문제, 서류 같은 걸로 은행권에 그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책이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날씬한 종아리를 위해서 지방 흡입 받다가 혹시 잘못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못 올렸던 건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소득이 크지 않다면 금리 인상론이 힘을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 단기 과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건 말씀해 주신 세제 문제, 그다음 예. 금융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중기, 장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도 이 중기 과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세금만 뜯어가냐 그러는데 공급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중기 과제겠죠. 근데 이번에는 방향만 얘기를 했고 발표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선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와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1차 발표는 9월 21일에 하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다만 그 중기 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요즘같이 이제 부동자금이 많을 때는 1,100조 원이니까 네. 이게 그냥 화기 노릇을 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좋은 뜻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하겠다는 거지만 투기꾼들이 그렇죠. 달려들면 이게 불쏘시개가 되니까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그런 예가 실패를 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결국 더 마지막 단계 장기 과제로 해야 될 거는 이거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그 유동자금 1,100조 원에 이르는 정확히는 부동자금 떠도는 돈을 뭔가 그 투자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예. 7542님, 다주택자 기준은 가구당인가요? 개인별인가요? 네. 가구당.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처음에 종부세가 들어올 때 개인별이다가 세대별로 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세대별로 하니까 이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2008년 11월에 위헌 판결이 나서 다시 개인 합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종부세를 조금 무력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어쨌든 법의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국내 4대 그룹의 평양 방북 동행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삼성그룹 측은 이 대외 담당 부회장이죠. 윤부근 부회장을 방북단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청와대 측에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의 참가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심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동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정의선 부회장,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LG그룹의 구본모 회장 등이 모두 4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2심 판결 받고 대법원에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2심에서는 어쨌든 실형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같이
평양 가도 괜찮느냐 이런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국민 그 감정에는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무죄 추정 아닙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도 아니고 어쨌든 삼성이라는 상징적인 국내에서 상징적인 회사의 총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그 기업가를 좀 대표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때 재개 동행을 요청한 이유는 역시 나중에 경협 뭐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서 했을까요? 일단 지금 북한이 가장 그 남북 관계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경제 분야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당장 모든 걸 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어떤 것을 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대각의 윤곽 정도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재계 대표, 그러니까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직접 방북을 하는 것이 북한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내가 받을 선물이 대충 이 정도쯤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전체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재계가 지금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마뜩찮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죠? 글쎄 재계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국제 상황이 지금 대북 제재 이런 게 계속되는 상황인데 굳이 가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관계가 쉽사리 풀릴 것이다라는 예측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상황에 굳이 이걸 끼어들어야 되느냐. 잘 된다고 한다면 북한 쪽에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데. 재계로서는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곧바로 국내에서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 하는데 대통령과 동행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모양새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재판에 안 줄까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위치가 삼성이라는 그 그룹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그룹의 총수 아닙니까? 국가에 관련된 부분, 경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런 경제인 총수하고 만나서 여러 현안을 협의를 하는 거는 그런 것과는 전혀 별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조만간? 미뤄진다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병합을 해서 심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전체 재판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연장이 된다거나 미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원심이 이것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쯤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양과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항소심,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공범인데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양 같으면 이제 나이 때문에 20년이 된 거고. 근데 무기징역에서 2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되고 최종 판결에서 다시 13년으로 확정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박 씨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교사를 해서 김 씨가 요거를 말을 들어서 실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박 씨가 더 주도적으로 시킨 게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심에서는 요걸 뒤집었죠. 김 씨는 시켰다고 박 씨가 시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얘기를 하는 김 씨의 말이 딱히 신빙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정말로 박 씨가 시킨 건 줄 확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살인의 공모, 적극적인 교사의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방조한 부분만 책임을 물어서 이제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양이 수사받을 때는 내가 단독으로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1심 재판 중간에 갑자기 뒤집기를 했죠. 저 사람이 시켜서 내가 했어요. 근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진짜로 시켰는지 아닌지 확정 지을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13년형. 이 재판이 이제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나오면서 이 박모 씨가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라더라. 그리고 변호인단을 호화 변호인단을 썼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이 변호인단이 국내 최고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뭐 동인에서 했고 항소심에서는 발언에서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국내 10대 로펌에 다 속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도 뭐 항소심의 경우는 12명이나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정도의 변호인단을 꾸리려면은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1, 2심 합쳐서 이 강남 집값 한 채 정도는 아파트 한 채 정도 값은 나갔을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내 모 대기업의 그 부장급 간부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의 재력, 어마어마한 재력가는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했는데 오히려 그 해당 로펌 쪽에서는 우리가 이번 사건에 돈을 많이 받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어쨌든 결정 났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잔인한 살인 범죄였기 때문에 20년이 확정됐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러니까 김양 같은 경우에는 범죄 당시에 수사 당시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사실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죄라고 하더라도 15년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소년법 규정입니다. 근데 왜 20년이 나왔느냐? 이런 소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소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어서 결국에는 20년을 선고받은 것이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청이 해외 국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93명을 적발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뿐만 아니라 연예 기획사도 포함됐다고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 기획사라고 합니다. 서너 군데가 포함됐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이런 방식입니다. 한류 스타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공연을 하면은 그 공연 수익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공연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에 가져갔다가 그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빼돌리는 그렇게 해서 빼돌린 세금이 무려 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90억 원의 세금을 이번에 내게 됐고요.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됐습니까? 유명 연예인 몇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10명 안쪽 대신에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아마 9명 정도 최대 9명 정도가 아마 적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주로 한류 스타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역외 탈세에서 세무조사 대상까지 갔으면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은 안 되겠죠. 일단 벌이가 안 되니까. 일단 뭐 잔잔한 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역외 탈세 정도 하면 뭐 회사 정도의 규모가 역외 탈세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정도 회사 정도의 규모를 내는 정도의 한류급 스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들고 있고 그런 한류급 스타가 현지에서 뭐 예를 들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주최를 하고 상당한 금액이 이제 모여지면 요거를 이제 탈세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빼돌린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 쪽 특히 동남아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한류 스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빼돌리는 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다고 그래요. 국제 변호사라는 이름을 걸고서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국내법적으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연예인은 물론이고 의사, 교수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유학 간 자녀의 생활비를 대려고 현지에서 법인을 세웠던 그런 대기업 사주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대기업 사주가 그 유학 그거 얼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좀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외국에서 돈이 흘러가는 이런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더 그런 돈까지 또 조금 이렇게 법의 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금방금방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변명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른 재산을 빼돌렸던 건데 들킨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내가 아들 유학 보내려고 한 거야 라고 일종의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세금 탈세할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뚫게 되면요. 그대로 계속해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루트가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루트를 만들어 두기 때문에 아마
들킨 것이 소액이니까 그렇게 변명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고요. 사실 모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 해외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조세 피난처 혹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세워놓고 그렇게 예계 탈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점점 이 탈세도 진흥화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라는 것이 그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뭐 좀 장부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수법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해외에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둬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출 대금을 떼어먹는다든지 이윤을 중간에 가로챈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탈세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국가 간에도 이런 그 탈세를 할 수 있는 탈세하는 기업들을 국가 간에 서로 협조를 통해서 적발해 나는 이런 국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탈세해서 그 잡혀서 재판 가봐야 뭐 실형도 안 나오고 벌금 내면 그만이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탈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내내 구하라 씨가 검색어에 오르내렸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글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저 사실 구하라 씨 하면 좀 여려 보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제 벌레 한 마리 죽이기 어려워 보이는 뭐 걸그룹 출신의 스타인데요. 오늘 새벽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 기자 지금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성차별이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의 여신이죠. 때릴 것 같아요. 맞아도 안 아플 것 같고. 그런데 남자친구 입장은 또 그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상당한 수준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돼 있고 경찰에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면 쌍방 폭행인 것으로 신고는 돼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 쪽에서 좀 더 억울해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구하라 씨가 계속해서 그 설에 흔들리네요. 지난번에는 또 뭐 자살설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구설수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2016년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본인이 속해 있던 그 그룹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뭐 자살설이라든지 루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와서 조금 팬들도 되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당시로는 뭐 자살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수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받는 와중에서 잠시 입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와전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조금 석연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남자친구가 직접 112에 신고했네요. 그렇죠.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당했다. 맞아도 안 아플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러네요. 내가 아까 못하게 했구만. 저분 왜 저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찰 조사 쌍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신고를 한 사람의 그 진술을 먼저 듣고요. 네, 신고를 한 사람의 말을 100% 다 듣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해볼 텐데 아마도 경찰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조금 연인 관계에 있었던 그 쌍방 폭행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